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어렸을 때는 갤러리를 가고 사진전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림 한 점에 왜 사람들이 웃고 울고 위로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림이나 사진에 담긴 스토리를 듣고 난 뒤 다시 보면 완전 새롭게 보입니다. 작가의 의식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그림 한 장에서 내 안에 억눌렸던 부분을 마치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미술품과 작가와 내가 마치 한 장소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쓱쓱 잘 읽히는 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그림 속으로 숨는다. 허나영. 출판사는 비에이블입니다. 오상아. 나를 버리는 연습. 파울라 모더존 베커. 심리상담을 받던 어느 날이었다. 침대에 누워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10살쯤 되었을까? 집에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다. 어른들이 모여 앉아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되겠다. 그러자 곧이어 다른 이가 거들었다. 그래, 딸만 있으면 아쉽잖아. 여러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엄마의 대답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엄마는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 라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문 밖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화가 났다. 딸이 뭐가 어때서? 왜 꼭 아들이 필요해? 이어서 내가 다른 집 아들보다 더 잘나면 되잖아. 하는 오기가 생겼다.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다. 무의식의 땅에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는 철심이 박힌 순간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나는 어느새 방 앞에 10살짜리 아이가 되어 서 있었다. 엄마가 난처할까봐 걱정을 했고 이어서 엄마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이 되어서 언젠가 저 말들을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자라면서 이 결심을 절대 잊지 말자고 반드시 이루자고 다그쳤다. 그렇게 손에 쥔 고집의 망치는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는 철심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박아 넣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철심을 덮고 있던 살들이 점차 벗겨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 철심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 그러나 천천히 조바심 내지 않고 어릴 적의 나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네 결심이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아. 그렇게 나는 눈을 감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마법처럼 마음속 철심이 쑥 빠져나갔다. 오랫동안 박혀있던 것이 빠지면서 박하사탕을 먹은 듯 시원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통증이 밀려왔다. 철심에 붙어 자라던 살들이 함께 찢겨 나가면서 상처가 쓰려왔다. 그제야 마음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도 그 자리는 여전히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며칠을 더 알아야 했다. 그 후에도 나는 몇 번 더 그 아이를 만나 괜찮다고 죄스러워할 필요도 스스로를 책망할 이유도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아이와 함께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고집스러운 희망을 보내주기로 했다. 그 희망은 한때 내 삶의 방향이었고 나를 지탱해주던 버팀목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몰아세우는 채찍이기도 했다. 이제 그것이 끝났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어릴 적 꿈에 조용히 애도를 표했다. 이루지 못한 꿈. 예술가들이 괴로운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예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일까? 간혹 오랫동안 꾸준히 작업을 이어온 작가들에게 왜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내놓는다. 그냥 그려야 하니까요. 다른 직업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들은 그 누구보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독일의 화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 역시 안정된 현실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을 쫓는 인물이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향에서 성공한 화가인 남편과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화가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더존 베커는 예술을 향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남편을 떠나 가출하다시피 파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폴 세잔을 비롯해 폴 고갱, 반 고흐 등 당대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갔다. 독일에서 배운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인물과 정물을 단순화해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으나 출산 역시 예술가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세운 후로 미뤄두었다. 하지만 예술가로 성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남편과도 점차 소원해져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파리에 남기도 쉽지 않아졌다.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지금도 여성에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먼저 아이를 낳고 기른 뒤 다시 꿈을 쫓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모더존 베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파울라는 만약 작가로 입지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육아와 가사에 매몰되어 다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예술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일은 종종 사치로 여겨진다. 아마 파울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가족과 떨어져 외딴 곳에 홀로 있으니 외로움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모더존 베커는 자화상에 고스란히 담았다. 사실 모더존 베커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는 아니다. 문화적 중심지에서 벗어난 독일 출신이고 여성 작가이며 남긴 작품 수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미술사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작업했고 무엇보다 여성 작가 최초로 누드 자화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미술사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창작의 주체가 아니라 감상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누드화는 남성 화가가 여성을 누드 모델로 삼는 그림이 대부분이었다. 파울라를 포함한 여성 화가들도 개인적으로 여성 모델을 구해서 누드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그녀가 그린 누드는 이상화되거나 신화적인 신체가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몸이었다. 최근 바디 프로필 유행처럼 특정 신체를 강조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 일반적인 여성의 몸, 특히 출산과 육아를 겪은 어머니의 몸은 그 자연스러움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파울라는 바로 그러한 지점을 포착해 그림에 담았다. 어쩌면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그 몸에 투영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자아실현과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망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었다. 이 시기의 자화상에서 파울라는 치유를 상징하는 노란 호박 목걸이를 걸고 자연 속에서 마치 자유로운 요정 같은 자신을 그렸다. 단순화된 모습은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내면에서 갈망하던 자유와 해방을 담고 있는 듯하다. 1906년 6번째 결혼 기념일에 파울라는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렸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오늘날 만삭 사진을 찍듯이 자신의 임신한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다. 임신한 여성의 누드 자화상은 요즘도 극히 드문 편이지 않은가. 그런데 20세기 초에 임신한 누드 자화상이라니 놀라움을 넘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작품이 탄생한 맥락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찢긴 듯 아파왔다. 이 그림을 그린 결혼 기념일에 파울라는 혼자 파리의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다. 남편도 가족도 곁에 없었고 그날만큼은 엄마가 되고픈 마음이 강렬해졌다. 파울라는 그 마음을 담아 상상으로 자신이 임신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부른배를 거울에 비춰보는 듯한 이 그림에서 파울라는 담담하게 살짝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림 속에서나마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으나 이 모습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며 예술가로서의 자아 실현이라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직 허락되지 않은 미래라는 자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간극에서 오는 상실과 자책감은 얼마나 컸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생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기를 더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짐작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가까운 가족부터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나를 만날 때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설득하려 들었다. 그 누구보다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파울라에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이기적인 여성이라 평했을 것이다. 더 괴로운 것은 파울라 자신마저 그런 시선을 내면화해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린 임신한 누드 자화상에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혼란과 갈등이 응축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그림에서도 파울라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듯 호박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얼마 후 남편이 피올라를 찾아 파리로 왔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독일로 돌아간다. 이듬해 파울라는 자신의 소망대로 예쁜 딸을 출산한다. 마침내 엄마가 되고자 한 소망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가혹한 장난인지 출산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파울라는 아이를 낳은 지 보름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며 안타깝다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말이다. 이 마지막 말에는 여러 감정이 겹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만난 딸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비통함, 결국 이루지 못한 화가로서의 꿈에 대한 아쉬움, 남편 오토 모더조는 비록 부인의 소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그들이 살던 브레멘에 파울라의 미술관을 세운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예술가의 삶에 바치는 진정한 애도일 것이다. 오상아, 나를 버린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소망이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파울라 역시 호기롭게 파리에 갔을 때는 자신이 꿈꾼 대로 예술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금이 환영하여 남편의 뒤지지 않는 화가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살아가면서 말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 놀라울 때도 있지만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가질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고 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요? 상담 선생님의 반문은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온 나에게 커다란 종소리가 머릿속을 세차게 울리는 듯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러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막연한 성공,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마음에 새겼던 입신양명의 꿈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허무할 정도로 막연한 꿈이지만 30여 년 동안 나를 이끌어온 목표였기에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느 새벽, 꿈속에서 초롱초롱 별이 떠있는 밤에 나는 어린 나와 물가에 서 있었다. 우리는 종이배에 이때까지 삶의 목표를 담아서 물 위에 띄워보냈다. 종이배 속에서 반짝이던 그 목표는 서서히 빛을 잃으면서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동안의 숱한 노력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장자는 고요 속에 머물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오상아, 나를 버린 상태에 이르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그 경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통해 허황된 목표를 향한 아집을 떠나보냈다. 홀가분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이 들어 3일상을 치르듯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과 운동, 음악, 취미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를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갈래에서 조금 더 행복한 나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를 느끼는 시간으로 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